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살을 파고들었고 그 소리는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마저 잠시 내게 할 만큼 끔찍하고 선명했다. 마을 어귀의 장승 및 잿빛 하늘이 토해내는 거친 눈발 사이로 넝마주의보다 더한 몰골을 한 노인이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시궁창에서 썩어가는 쥐떼의 사체보다 더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여 매서운 북풍조차 그 냄새를 흩어놓지 못한 채 오히려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었다. 마을 장정 서넛이 코를 움켜쥐고 몽둥이를 치켜들며 노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 흉물스러운 늙은이야. 당장 꺼지지 못해. 내 놈 몸에서. 나는 그 구린내가 온 마을의 역병을 부르겠다. 몽둥이가 다시금 허공을 가르며 노인의 앙상한 등짝을 후려쳤고 노인은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진흙 바닥에 얼굴을 처박았다. 붉은 피가 터져나와 시커먼 때가 낀 눈밭을 붉게 물들였으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더러운 오물 덩어리가 마을을 더럽히는 것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공포와 혐오로 일그러진 마을 사람들의 고함 사이로 가냘프지만 단호한 비명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멈추세요. 제발 그만두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인파를 헤치고 튀어나온 것은 낡아빠진 무명 치마를 입은 소녀 연화였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몸을 이끌고 몽둥이를 든 장정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18 꽃다운 나이라지만 모진 가난과 고된 백바느질로 거칠어진 그녀의 손마디는 앙상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르신, 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이분도 귀한 생명인데 어찌 짐승만도 못하게 때리신단 말입니까? 연화의 외침에 마을 이장 박씨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침을 꽝 뱉었다. 연화, 내년이 기어이 미쳤구나. 저 따위 송장 냄새 나는 거지가 불쌍하다고. 내 코가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다. 비키지 않으면 너도 한 통 속으로 몰아 마을에서 쫓아낼 테다. 연화는 이장의 서슬퍼런 협박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코끝을 찌르는 악취는 실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노인의 몸은 오랫동안 씻지 않아 겹겹이 쌓인 때와 고름, 그리고 알 수 없는 부패한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게 했다. 하지만 연화는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는 노인의 눈동자를 보았다.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보이는 그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삶에 대한 처절한 갈망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겨울 피를 토하며 돌아가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가난해져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겨드랑이를 파고들어 그를 일으켜 세우려 안간 힘을 썼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 집으로 데려갈 테니 제발 그만하세요. 연화가 이를 악물며 노인을 등에 업으려 하자 마을 사람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는 듯한 멸시 어린 시선들이 그녀의 등 뒤에 화살처럼 꽂혔다. 노인의 몸은 겉보기와 달리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그가 입은 넝마에서 흘러나오는 차갑고 끈적한 진물은 연화의 얇은 저고리를 적시며 살갗에 소름 끼치게 달라붙었다. 미친년,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내 집에 저런 병균 덩어리를 들이겠다니. 앞으로 우리 마을 우물은 쓸 생각도 마라. 이장의 저주 섞인 고함이 뒤통수를 때렸지만 연화는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다. 눈은 발목까지 쌓였고 매서운 바람은 젖은 옷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으나 그녀는 굽은 등을 펴지 않은 채 묵묵히 마을 외딴 곳에 있는 자신의 초가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비탈길을 올라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에 도착했을 때 연화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 있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노인을 겨우 아랫목에 눕히자마자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방 안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뎃감이라곤 마당 구석에 남은 썩은 나무 토막 몇 개가 전부였다. 눕혀진 노인은 여전히 끙끙거리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고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노인의 몸에서 나는 악취로 가득 찼다. 창호지 문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무모한 선택을 곱씹었다.
당장 내일 먹을 쌀떡도 비어가는데 이름도 모르는, 게다가 온 마을이 혐오하는 이 병든 노인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왔다. 그러나 연화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다잡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가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벌컥벌컥 마셨다. 얼음장 같은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솥에 남은 물을 끓이고 헌 옷가지를 찢어 수건을 만들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따뜻한 물로 닦아드리면 한결 나아지실 겁니다. 그녀는 노인의 곁으로 다가가 고름과 때로 얼룩진 그의 얼굴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수건이 닿을 때마다 노인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지만 연화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다. 굳어버린 피딱지를 떼어내고 짓무른 상처를 닦아내는 동안 방 안의 악취는 그녀의 비위를 끊임없이 자극했다. 몇 번이나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입을 틀어막으며 끝내 참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적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 모두가 외면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그녀만의 외로운 투쟁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초가지붕을 날려버릴 듯 위협했다. 노인의 몸을 다 닦아내고 난 후 연화는 자신의 유일한 이불을 꺼내 노인에게 덮어주었다. 정작 그녀는 얇은 치마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야 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 사이로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연화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이었다. 부엌 한 구석 항아리에는 쌀이 딱 2줌 남아 있었다. 저것으로 죽을 끓이면 이틀은 버틸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저 노인이 깨어나면 그마저도 하루 만에 동날 것이 뻔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연화는 애써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애썼다. 살리자. 일단 살려놓고 보자. 사람 목숨이 쌀 몇 줌보다 가벼울 수는 없지 않은가. 그녀의 독백이 차가운 방 안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때 깊은 잠에 빠진 줄 알았던 노인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몽롱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안광이 순간적으로 번뜩였다가 이내 다시 흐리멍덩한 눈으로 돌아갔다. 물을 다오.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연화의 귀를 때렸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며 물그릇을 들고 달려갔다.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연화의 손을 거칠게 낚아채듯 잡고 물을 마셨다. 그의 손아귀 힘은 병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다. 물을 다 마신 노인은 입가를 닦으며 연화를 빤히 쳐다보았다. 고마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기묘한 시험의 빛이 서려 있었다. 배가 고프구나. 밥상은 언제 봐올 테냐. 내 입맛이 까다로우니 쉰밥 따위는 가져올 생각도 말거라. 뻔뻔하기 그지없는 그 말에 연화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 인사는커녕 당장 굶어 죽게 생긴 판국의 반찬 투정이라니. 연화의 가슴 속에서 작은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챙그랑! 거친 질그릇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초가집의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방바닥에 흙 뿌려진 것은 연화가 밤잠을 설치며 정성스레 끓여낸 흰 쌀미음이었다. 그토록 아끼고 아껴두었던, 아버지의 제사상에 올리려 남겨두었던 마지막 한 줌의 쌀이었다. 노인은 마치 독약을 먹은 사람처럼 입안에 든 미음을 바닥에 팬 뱉어내고는 핏발 선 눈으로 연화를 노려보았다. 에잉, 이게 대체 무슨 맛이냐. 밍밍하고 비린내가 나서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구나. 날 살리겠다더니 기어이 이따위 구정물로 나를 독살하려 드느냐? 노인의 호통 소리는 병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렁찼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연화는 어깨를 움찔 떨었다. 바닥에 엎질러진 미음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연화에 타들어가는 속마음처럼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모으며 울음을 삼켰다. 어르신, 어찌 그러십니까? 쌀이 이것밖에 없어 간장 종지 하나 제대로 놓지 못했습니다. 비리다 하시면 다시 끓여 올릴 테니 제발 곱기만은 끊지 말아주세요. 연화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노인은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렸다. 내 평생 산해진미만 먹고 살아온 입이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방구석에서 저런 풀죽을 먹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고기를 내오너라. 기름지고 쫄깃한 쇠고기 산적이나 하다못해 닭백숙이라도 고아오란 말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살림의 고기라니.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노인은 정말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하늘이 내린 형벌일까? 바닥에 흩어진 쌀알 하나하나가 그녀의 눈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야속함을 꾹 누르고 행주를 가져와 묵묵히 바닥을 닦아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연화야, 안에 있느냐? 익숙하면서도 듣기 싫은 목소리. 마을 이장 박씨였다. 연화가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가자 이장은 코를 틀어쥐고 뒷걸음질 치며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마을 장정 몇몇이 낫과 몽둥이를 들고 험악한 표정으로 서성거렸다. 아이고, 냄새야. 이 집구석은 아주 시체 썩는 냄새로 도배를 했구나. 이장은 손부채질을 해대며 인상을 찌푸렸다. 연화야, 내 분명히 경고했다. 저 거지 늙은이를 당장 내다 버리지 않으면 너도 이 마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이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 잠을 못 잔단다. 혹여라도 저 늙은이가 역병이라도 옮기면 네가 책임질 테냐? 연화는 마당으로 내려서서 이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듯 매달렸다. 이장 어른,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밖으로 내보내면 저 어르신은 동사하고 맙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지 않습니까? 며칠만, 딱 며칠만 기력을 차리시면 제가 업어서라도 다른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장의 태도는 완강했다. 그는 발을 패빼며 연화를 뿌리쳤다. 시끄럽다. 사람 목숨? 우리 마을 사람들 목숨이 더 중하다. 내일까지다. 내일 해 뜰 때까지 저 늙은이가 이 집에 그대로 있다면 널 관아에 고발해서라도 쫓아낼 테니 그리 알아라. 으름장을 놓은 이장은 침을 센 뱉고는 장정들을 이끌고 구탄이 사라졌다. 찬바람이 찬반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고 연화는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일어날 수 없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다시금 잿빛 구름을 몰고 오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랫목의 노인은 그새 잠이 들었는지 코를 골고 있었다. 세상 모르고 자는 그 모습이 얄밉다가도 앙상하게 드러난 목덜미와 뼈만 남은 손목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래, 내일까지라 했다. 내일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게 해드려야 한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을 뒤집었다. 정말로 남은 것이 없었다. 쌀독 바닥을 박박 긁어 모으니 반줌이나 될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엌 구석에 숨겨두었던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다. 그것은 다음 달 집세를 내기 위해 쇳바느질로 한 푼 두 푼 모아둔 엽전 몇 덤이었다. 이것을 쓰면 당장 쫓겨날 판이었지만 지금은 노인의 입에 뭐라도 넣어주는 것이 급선무였다. 연화는 겉옷을 여미고 장터로 향했다. 해질 무렵 돌아온 연화의 손에는 헐값에 산 돼지 비계 몇 점과 시래기 한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국을 끓였다. 기름진 냄새가 좁은 부엌을 채우자 뱃속에서 요동치는 소리가 났다. 꼬르륵. 이틀을 꼬박 굶은 그녀였다. 솥뚜껑을 열자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이 너무나도 탐스러워 보였다. 딱 한 숟가락만 먹고 싶다는 욕망이 불길처럼 일었다. 하지만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환자가 먼저다. 나는 젊으니 물배라도 채우면 버틸 수 있다. 그녀는 국 한 그릇을 듬뿍 퍼서 방으로 들어갔다. 어르신, 일어나 보세요. 고기국을 끓여왔습니다. 냄새를 맡은 노인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그릇째 들고 국물을 후루룩 들이켰다. 입가에 기름을 묻혀가며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마른 침을 삼켰다. 꺽. 순식간에 국 한 그릇을 비운 노인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배를 두드렸다.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헌데 밥은 없느냐. 국만 먹으니 속이 허전하구나. 뻔뻔한 요구에 연화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쌀이 다 떨어져서. 노인은 혀를 차며 뿡뿡거렸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더니 그래도 고기 맛은 제법이구나. 노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시 자리에 누워버렸다. 연화는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나와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 부스러기를 손가락으로 긁어 입에 넣었다. 탄 맛이 났지만 그마저도 감지덕지였다. 차가운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며 그녀는 쓰라린 속을 달랬다. 밤이 깊어지자 노인의 신음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다리에 상처가 덧났는지 열이 오르고 있었다. 연화는 호롱불을 켜고 노인의 다리를 살폈다. 지난밤 닦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부위는 다시 누런 고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썩은 살점이 문드러져 뼈가 보일 지경이었다. 악취는 어제보다 더 심해져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냄새가 폐부 깊숙이 박히는 듯했다. 연화는 대야에 물을 떠와 상처를 씻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 같은 물에 붉게 부르짖지만 멈추지 않았다. 고름을 짜내고 썩은 살을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을 것이었다. 노인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아이고, 인연이 나를 잡네. 살살하지 못해? 내 다리를 아주 잘라낼 셈이냐. 연화는 묵묵히 그 욕설을 받아내며 제 저고리 소매를 찢었다. 깨끗한 천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속살이 찬바람에 드러나는 수치심보다 눈앞의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이 더 컸다. 그녀는 찢어낸 천을 삶아 상처를 동염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 고비를 넘겨야 사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노인은 고통에 찬 눈으로 연화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잠시 스쳐 지나간 그의 눈빛에는 기이한 침묵이 흘렀다. 욕심 많고 괴팍한 노인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연화의 헌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노인은 이내 고개를 돌리며 투덜거렸다. 손이 맵기가 쇠몽둥이 같구나. 잠 좀 자게 불이나 꺼라. 새벽닭이 울 무렵에야 노인의 열이 조금 내렸다. 연화는 탈진하여 노인의 발치에 웅크린 채 쪽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눈보라치는 길가에 쓰러져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해 돌아갔다. 어린 연화가 울며 불며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아버지는 춥고 배고프게 가셨지만 너는 사람답게 살거라. 꿈속 아버지의 목소리에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눈을 뜨니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은 이미 깨어앉아 연화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살다 너같이 미련한 아이는 처음 보는구나. 노인이 툭 던지듯 말했다. 칭찬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다. 연화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앉자 노인은 턱짓으로 자신의 진보다리를 가리키는 척하다가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몸이 좀 나아지니 이제는 기운이 달리는구나. 산삼이라도 한 뿌리 다려 먹으면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말이다. 이 마을에 약방이 있느냐? 산삼이라니.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당장 오늘 먹을 끼니도 없는데 산삼을 내놓으라니. 이것은 더 이상 투정이 아니었다. 명백한 억지이자 넘을 수 없는 벽과도 같은 요구였다. 연화의 시선이 저도 모르게 자신의 손가락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물려주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낡은 은가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연화의 시선이 머문 곳, 그곳에는 가늘고 거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은가락지가 있었다.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시던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직접 끼워주셨던 유일한 유품이었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연화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의 온기였고 힘들 때마다 만지작거리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영혼의 부적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노인의 입에서 나온 산삼이라는 두 글자는 비수처럼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당장 끼니를 때울 쌀 한 톨 없는 처지에 산삼이라니. 그것은 마치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노인의 눈빛은 완강했다. 그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연화를 압박했다. 내 명이 경각에 달렸다. 네가 나를 살리겠다고 데려왔으니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 아니냐. 저승 문턱에 발을 걸치고 있는 나를 보고도 모른 척하겠다면 너는 위선자일 뿐이다.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다. 노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제 발로 업고 들어온 생명이었다. 살리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 가락지만큼은. 연화는 왼손으로 오른손의 가락지를 감싸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뜨겁게 심장을 지지는 듯했다. 방 안에는 노인의 갈에 끓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연화의 양심을 긁어대는 톱질 소리 같았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다가 이내 부쑥하게 죽어가던 아버지의 얼굴로 바뀌었다. 사람이 중하다. 물건은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있어도 생명은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귓가에 쟁쟁했다.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단을 내렸다. 그녀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 한 방울이 투박한 손등 위로 툭 떨어졌다. 기다리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채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왔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다. 마을 장터까지는 십리 길이었다. 눈이 녹아 질척거리는 진흙길을 연화는 달리고 또 달렸다. 집시는 이미 젖어 찢어졌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약재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장터 어귀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한 소음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남루한 옷차림의 연화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전당포를 향해 직진했다. 전당포 주인. 심술탄게 생긴 곽 씨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연화를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어라, 이게 누구신가? 천하의 효녀 연화 아니냐? 빈손으로 온 것 같지는 않고 뭘 들고 왔느냐? 연화는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은가락지를 꺼내 곽 씨 앞에 탁자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반짝이는 은빛이 어두침침한 전당포 안을 비추는 듯했다. 곽 씨는 가락지를 집어들더니 이리저리 굴려보고는 짐짓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다. 자가가 은 함량이 형편없구나. 게다가 여기저기 흠집투성이야. 이런 고물은 녹여서 은덩이로 만들어도 몇 푼 안 나온다. 거짓말이었다. 비록 낡았지만 순은으로 만든 귀한 물건임을 곽 씨가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연화의 절박함을 간파하고 있었다. 제발 값을 쳐주세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어머니 유품이라 제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이에요. 연화가 애원했다. 곽 씨는 거만하게 콧수염을 만지작거렸다. 사정이 딱하긴 하다만 장사꾼이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엽전 5냥. 그 이상은 안 된다. 싫으면 도로 가져가거라. 5냥이라니. 제 값의 반의 반도 안 되는 헐값이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다른 전당포를 찾아갈 시간도 기력도 없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주세요. 지금 당장. 곽 씨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돈꾸러미를 던져주었다. 연화는 돈을 받아 챙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약재상으로 향했다. 약재상에서 가장 좋은 산삼 한 뿌리를 사고 나니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 빈 주머니와 손가락의 하얀 자국만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다. 허탈함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품에 안은 산삼을 아기처럼 소중히 감싸 안고 다시 집을 향해 뛰었다. 돌아오는 길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연화의 가슴 속에는 오직 노인을 살려야 한다는 뜨거운 불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이미 혼절한 듯 미동도 없었다. 연화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젖은 나무가 매운 연기를 내뿜으며 타올랐고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부채질을 했다. 약탕관에 산삼을 넣고 정성스레 다리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약물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채웠다. 쌉싸름하면서도 깊은 향기가 피어오르자 역겨운 악취로 가득했던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정화되는 듯했다. 연화는 약탕관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기도를 올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의 가락지를 팔았습니다. 부디 저 노인을 살려주시고 저의 이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약이 다 다려지자 그녀는 후후 불어식힌 뒤 숟가락으로 떠서 노인의 입에 흘려 넣었다. 어르신, 드세요. 귀한 약입니다. 이걸 드셔야 기운을 차리십니다. 의식이 없는 줄 알았던 노인은 쓴 약물이 입술에 닿자 본능적으로 입을 벌렸다. 1숟가락, 2숟가락. 노인은 약물을 남김없이 받아먹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신 노인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더니 이내 편안한 표정으로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끓어오르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고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연화는 땀으로 범벅이 된 노인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서늘했다. 고비는 넘긴 것이었다. 그제야 연화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노인의 발치에 기대앉아 자신의 빈 손가락을 어루만졌다. 가락지가 있던 자리가 유난히 시리고 허전했다.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살렸다는 안도감이 가슴을 채웠다. 그렇게 연화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아랫목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다. 어르신? 아랫목은 비어 있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노인이 누워있던 자리에는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연화는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어르신! 어디 가셨어요? 텅 빈 마당에는 지난밤 내린 하얀 눈만이 소복이 쌓여 있을 뿐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부엌, 뒤뜰, 장독대 뒤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연화는 망연자실하여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허망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아니 잘 지내라는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지다니. 자신의 전 재산과 어머니의 유품까지 바쳐가며 살려낸 생명이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분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다니. 연화의 가슴 속에서 억울함과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고생을 했단 말인가? 그때 살인문 너머로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것 봐. 그 거지가 도망갔나 봐. 내가 뭘 했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했지. 연화 전년만 꼴 좋게 됐네. 산민 집안 살림 다 거덜내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이제 어쩔 셈이래?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연화는 귀를 막고 싶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쌀독은 비었고 돈은 한 푼도 없으며 어머니의 가락지마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지독한 배고픔과 뼈에 사무치는 배신감뿐이었다. 노인이 덮었던 이불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약초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연화의 텅 빈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 뿐이었다. 연화는 텅 빈 방으로 들어와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흘렀다. 아버지, 저는 틀린 걸까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 험한 세상에서는 그저 어리석은 객기일 뿐인가요? 대답 없는 허공을 향해 묻고 또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노인이 사라진 후 연화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끼니를 잊지 못해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기력이 없어 태바느질 일감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거지에게 홀린 미친년이라 부르며 더욱 따돌렸다. 우물가에 가면 안악들이 자리를 피했고 길을 걸으면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댔다. 거지 영감, 마누라 지나간다. 냄새나는 집에 사는 바보 연화. 아이들의 철없는 노랫소리가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연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죽지 못해 사는 하루하루였다. 희망이라는 불씨가 꺼져버린 그녀의 눈동자는 탁하게 죽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마을 회관 앞마당의 사람들을 집합시켰다. 이장 박씨가 굽실거리며 포졸들에게 다가갔다. 아이고, 나리들, 누추한 곳에 어인 행차십니까? 포졸 대장이 차가운 눈으로 이장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이 마을에 최근 촌락의 공동 곡식을 훔쳐간 도둑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혹시 지피는 자가 있느냐? 이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눈엣 가시 같았던 연화를 처리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감추며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짐작 가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정체불명의 거지를 끌어들여 살던 계집 아이인데 그 거지가 도망간 후 며칠째 굶고 있어 수상하다 싶었습니다. 분명 그년이 곡식을 훔쳤을 겁니다. 그 시각 연화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몽롱한 정신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배고픔조차 느껴지지 않는 지경이었다. 그때 밖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이 죄인 연화는 나오너라. 포졸들이 들이닥쳐 연화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온 연화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찡그렸다.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전현이 범인이야. 도둑년. 거지랑 작당하고 우리 곡식을 훔쳐갔어.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연화는 변명할 힘조차 없었다. 이장이 다가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러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주제 파악 못하고 착한 척하더니 꼴 좋구나. 포졸들이 연화를 포승줄로 묶으려는 찰나 마을 입구 쪽에서 웅장하고도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우.
긴 나팔 소리였다. 이어서 징소리와 북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왔다. 모두의 시선이 마을 어귀로 쏠렸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것은 휘황찬란한 깃발을 앞세운 대규모 행렬이었다.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호위 무사들이 길을 트고 그 뒤로 비단으로 장식된 화려한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가마를 맨 가마꾼들의 옷차림조차 마을 촌장보다 더 좋아 보일 지경이었다. 행렬은 정확히 연화의 집 앞,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멈춰섰다. 정막이 흘렀다. 이장과 포졸 대장조차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과연 가마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낼 자는 누구인가? 마을 어귀를 가득 메운 정적은 숨 막힐 듯 무거웠다. 방금 전까지 연화를 향해 쏟아지던 비난과 욕설은 화려한 가마 행렬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험 앞에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마을 사람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고 이장 박씨와 포졸들 또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 행렬의 기세는 일개 고을 사또의 행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웅장했다. 황금색 용머리 장식이 달린 가마 덮개는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였고 가마 주위를 호위하는 무사들의 서슬퍼런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와 같았다. 흙먼지가 가라앉자 가마 옆에 선 집사로 보이는 중년 사내가 목청을 돋우어 외쳤다. 한양의 대거상, 다주상, 최팔만 대감마님 행차시다. 모두 예를 갖추라. 최팔만 대감이라는 이름이 불리자 엎드려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억눌린 탄식과 경악의 신음이 터져나왔다. 조선 팔도 상권을 쥐락펴락하며 그 재산이 국고와 맞먹는다는 전설적인 거부가 이 누추한 산골 마을에 나타난 것이다. 이장은 땅에 코를 박은 채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다. 최대감이 여길 왜? 설마 우리 마을에 곡식을 사러 오신 건가? 아니면 관아의 일로?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실치 않았다. 포승줄에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연화 역시 멍한 눈으로 가마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지만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끼익! 육중한 가마문이 열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 박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가마 입구만을 주시했다. 먼저 흑단같이 검은 가죽신이 땅을 디뎠다. 이어 구름 무늬가 수놓아진 최고급 비단 도포 자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침내 가마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백발을 단정하게 상투 틀어 옥관자로 고정하고 기품 있는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다. 그의 피부는 윤기가 흘렀고 풍채는 당당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 얼굴, 연화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단번에 숨을 들이켰다. 주름진 눈과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저 날카로운 눈빛. 옷차림은 하늘과 땅 차이였으나 그는 분명 며칠 전까지 자신의 집 아랫목에서 고름을 흘리며 누워있던 그 거린 노인이었다. 최대감은 뒷짐을 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을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묵직한 침묵이 따라붙었다. 그는 연화를 결박하고 있는 포졸들을 잠시 싸늘하게 일별한 뒤 벌벌 떨고 있는 이장 박씨 앞에 멈춰섰다. 고개를 들어라.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이장은 감히 대감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곁눈질로 힐끔거리며 비굴하게 웃었다. 대감마님, 이처럼 귀하신 분께서 어인일로 이 천한 곳까지. 최대감은 이장의 말을 싹둑 자르며 물었다. 자네가 이 마을 이장인가? 내 듣자 하니 이 마을에 흉악한 도둑이 있어 관아로 끌고 간다. 들었는데 그 도둑이 누구인가? 이장은 이때다 싶어 재빨리 손가락으로 연화를 가리켰다. 예, 바로 저 계집년입니다. 이름은 연화라 하는데 본디 행실이 천박하고 며칠 전에는 정체 모를 거지와 작당하여 마을 창고에 곡식을 훔쳐갔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보시기엔 흉물스러우시겠지만 제가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엄벌에 처하려는 중입니다요. 이장은 자신의 거짓말이 통할 것이라 믿으며 침까지 튀겨가며 열변을 토했다. 최대감의 입가에 묘한 비웃음이 걸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굽혀 이장과 눈을 맞췄다. 그 거리에서 이장은 최대감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매화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며칠 전 그토록 혐오했던 시체 썩는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다. 흐음 냄새가 나는구나. 최대감이 중얼거렸다. 이장은 화들짝 놀라 자신의 옷 냄새를 맡았다.
예? 냄새라니요? 제 옷에서 나는 냄새입니까? 최대감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했다. 아니, 내 놈의 썩어 빠진 주둥이에서 나는 악취 말이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신보가 풍기는 냄새가 심리밖까지 진동을 하는구나.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이장은 엉덩방아를 놨으며 뒤로 넘어갔다. 마을 사람들도 기겁하며 바짝 엎드렸다. 최대감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소리쳤다. 곡식을 훔쳐? 이놈, 내가 내 놈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못 들었을 줄 아느냐? 며칠 전 눈보라 치는 밤에 다 죽어가던 나를 몽둥이질하여 내쫓으려 했던 놈들이 바로 너희가 아니더냐? 이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설마... 마을 사람들은 경악에 찬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거지가 바로 조선 최고의 거상 최팔만 대감이었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반전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최대감은 떨고 있는 이장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줄 진정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돈 냄새만 맡고 몰려드는 파리떼 같은 놈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도 측은지심을 가질 줄 아는 진짜 사람 말이다.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꼴을 하고 전국을 떠돌았지. 그런데 너희는 어떠했느냐? 냄새가 난다며, 재수가 없다며, 죽어가는 나를 짐승 취급하지 않았느냐? 최대감의 시선이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다. 그 시선을 받은 사람들은 죄책감과 공포에 고개를 땅에 파묻었다. 내 몸에서 나던 썩은 냄새는 씻으면 그만이다. 허나 너희들의 마음속에 텔리를 튼 그 이기심과 탐욕의 악취는 천년이 지나도 씻기지 않을 것이다. 최대감의 일갈은 사람들의 폐부를 찔렀다. 이어 그는 연화를 묶고 있던 포졸들을 향해 손짓했다. 당장 저 아이의 포박을 풀지 않고 뭐하느냐.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게야. 사태를 파악한 포졸 대장이 허둥지둥 칼을 거두고 연화의 포승줄을 끊어냈다. 풀려난 연화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최대감은 쇳걸음으로 다가와 직접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어르신. 연화의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최대감은 흙투성이가 된 연화의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미안하다. 내 너를 너무 고생시켰구나. 이 늙은이의 욕심 때문에 네가 겪지 않아도 될 수모를 겪었어. 연화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정말 살아계셨군요. 저는 어르신이 돌아가신 줄만 알고. 최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것은 바로 연화가 전당포에 팔았던 은가락지였다. 내 이것을 되찾아오느라 조금 늦었다. 전당포 주인놈이 어찌나 값을 후려치던지 내 그놈 혼줄을 내주고 오는 길이다. 최대감은 연화의 텅 빈 네 번째 손가락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었다. 차가운 은가락지가 제자리를 찾자 연화는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다. 어머니의 유품,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그 가락지가 돌아온 것이다. 너는 쌀 한 톨 없는 형편에도 나를 거두었고 내 어미의 유품까지 팔아 내 목숨을 구했다. 세상 천지에 너 같은 바보가 또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그 바보 같은 마음이 나를 살렸고 내 얼어붙었던 마음마저 녹였다. 최대감은 다시 이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다시 싸늘하게 변해 있었다. 여봐라. 관아에 연통을 넣어라. 이 마을 이장 박씨가 촌락의 구호미를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죄 없는 백성에게 누명을 씌운 죄를 낱낱이 고하겠다. 내 장부를 조사해보니 이놈이 빼돌린 쌀이 한두 섬이 아니더구나. 이장은 비명을 지르며 대감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기어왔지만 호위 무사들이 그를 걷어차고 제압했다. 아이고 대감마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장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리고 잘 듣거라. 최대감이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내 오늘부로 이 아이, 연화를 내 수양딸로 삼을 것이다. 이제 연화는 한양 최대 상단의 주인이 될 귀한 몸이니 앞으로 누구든 이 아이를 능멸하거나 해하려 드는 자는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멸문지화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 선언은 마치 왕의 교지처럼 절대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과 부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녹말을 걸친 고아 소녀가 하루아침에 조선 최고의 거부의 딸이 된 것이다. 그것은 동화 속 이야기보다 더 비현실적인 기적이었다. 최대감은 연화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가자, 아가. 더 이상 이런 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 한양에 가면 따뜻한 밥과 비단 이불,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연화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그 색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잿빛 절망으로 가득 찼던 하늘은 이제 눈부신 희망의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대감의 부축을 받으며 화려한 가마 쪽으로 걸어가는 연화의 등 뒤로 봄을 재촉하는 훈훈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결에는 춥고 길었던 겨울의 끝을 알리는 매화 향기가 짙게 배어 있었다. 이장은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연화를 원망스런 눈으로 쳐다봤지만 연화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아버지 최대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맞잡은 두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연화가 평생 잊고 살았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뜨거움이었다. 가마꾼들이 힘찬 구령과 함께 가마를 들어 올리자 행렬은 다시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지 구덩이 속에 남겨진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은 채 멀어지는 황금 가마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발로 차버린 다시는 오지 않을 천운이었다. 한양의 봄은 유난히 화사하고 따사로웠다. 남산자락에 자리 잡은 최대감의 저택 매화정 매화亭에는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이 바람에 날려 분홍빛 꽃비를 내리고 있었다. 그 꽃비 아래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누각에 앉아 장부를 넘기고 있었다. 과거 낡은 무명 치마를 입고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바느질을 하던 연화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품 있고 우아한 자태였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굳은 살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나 이제 그 손은 바늘 대신 상단의 운명을 결정짓는 붓과 주판을 쥐고 있었다. 최대감의 양녀가 된 지 어언 3년. 연화는 단순히 부잣집 규수로 머물지 않고 대감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상단의 실질적인 안주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장사치들은 그녀를 두고 매화 아기씨라 부르며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성품을 칭송했다. 아가, 장부 정리는 다 되었느냐? 뒷짐을 지고 들어서는 최대감의 목소리에 연화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 아버님. 이번 달 곡물 거래와 비단 매입건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남쪽 지방의 작황이 좋지 않아 미리 비축해둔 곡식을 풀면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겠으나 저는 이번에는 이익을 줄이고 헐값에 곡식을 풀까 합니다. 최 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되물었다. 호, 장사꾼이 이 문을 포기하겠다니 그 까닭이 무엇이냐? 연화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장사는 이문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 배우지 않았습니까? 흉년의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불을 쌓는다면 고가는 채울지언정 민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베푼 은혜는 훗날 우리 상단에 대한 더 큰 신뢰로 돌아올 것입니다. 최대감은 껄껄 웃으며 무릎을 쳤다. 과연 내 딸이로다. 내 평생 일대의 도박이 틀리지 않았어. 너는 나보다 더 큰 상인이 될 제목이다. 대감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정원을 메웠지만 그의 안색은 3년 전보다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다. 연화는 서둘러 대감의 팔을 부축해 자리에 앉혔다. 그때 밖에서 청지기가 조심스럽게 기별을 전했다. 대감마님, 아기씨, 북쪽 고을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지난 겨울 가뭄에 이어 봄까지 비가 오지 않아 아기씨가 살던 옛 마을이 큰 흉작으로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고 인심이 흉흉하여 산적대까지 들끓는다 하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연화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옛 마을, 자신을 멸시하고 쫓아내려 했던 사람들,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장과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인간적인 원망이 없을 수 없었다. 그들이 자신에게 던진 돌멩이와 침뱉음은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생채기로 남아 있었다. 최대감은 연화의 표정을 살피며 넌지시 물었다. 어찌하겠느냐? 네가 원한다면 모른 척할 수도 있다. 그들은 너를 짐승 취급하지 않았더냐. 인과응보라 생각하고 하늘의 뜻에 맡겨도 누구 하나 너를 비난할 사람은 없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바람의 풍경 소리만이 댕그랑댕그랑 울렸다.
연화는 눈을 감고 과거의 그 눈보라치던 밤을 떠올렸다. 악취가 진동하던 노인을 업고 집으로 향하던 그 무겁고도 차가웠던 등 뒤의 감촉. 그때 그녀를 움직였던 것은 계산이나 보상이 아니었다. 그저 사람은 귀하다는 아버지의 유언과 생명에 대한 연민뿐이었다. 연화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평온했다. 아버님, 곳간을 열겠습니다. 구호미, 조금이 500섬을 준비하여 그 마을로 보내주십시오. 최대감은 짐짓 놀란 척하며 물었다. 복수하고 싶지 않느냐? 그들이 지금 겪는 고통을 보며 통쾌해야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과 똑같은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들을 외면하여 굶어 죽게 내버려 둔다면 저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비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쌀을 보내어 그들이 쫓아낸 것이 거지 소녀가 아니라 자비였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연화의 말에 최대감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이 비단보다 곱고 매화 향보다 짙구나. 내 뜻대로 하거라. 며칠 뒤 수십 대의 수레가 쌀가마니를 싣고 옛 마을로 들어섰다. 깃발에는 한양 최대감 댁 연화 아기씨가 보내는 구홈이라는 글귀가 펄럭였다.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마을 어귀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그 깃발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이장박 씨는 이미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느라 집안이 풍비박산 난 상태였고 남은 마을 사람들은 풀뿌리로 연명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자신들이 쫓아낸 연화가 생명의 쌀을 보내온 것이다. 수레에서 내려지는 뽀얀 쌀가마니를 보며 사람들은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연화야, 우리가 죽이려는 놈들이다. 한 노파가 쌀가마니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배고픔에 쌀을 받아들긴 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들의 양심을 찔렀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지만 어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들이 내친 아이가 거상이 되어 돌아와 굶주린 자신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살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허물지 않고 깨끗하게 보수하여 연화당이라 이름 짓고 그녀의 자비심을 기리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 다시 세월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매화정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연화가 아닌 여전히 고운 중년의 태가 나는 연화가 누각에 앉아 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이제 거동조차 불편하여 휠체어에 앉은 최대감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매화차 2잔이 놓여 있었다. 최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들며 말했다. 연화야, 이 차 향기가 참으로 좋구나. 연화는 대감의 무릎 담요를 고쳐 덮어주며 대답했다. 예, 아버님. 올해 딴 첫 매화잎으로 우려낸 것입니다. 최대감은 먼 산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다. 내 평생 수많은 물건을 사고 팔았고 산처럼 많은 돈을 모았지. 하지만 내가 한 거래 중 가장 남는 장사는 그 눈보라 치던 날 너라는 사람을 얻은 것이었다. 그는 잠시 기침을 하더니 말을 이었다. 그때 내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었지. 헌데 너는 코를 막지 않고 나를 업었다. 사람들은 모두 겉모습의 냄새만 맡고 피했으나 너만은 내 영혼의 냄새를 맡아준 게야. 연화는 대감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여전히 한때 팔았다가 되찾은 그 낡은 은가락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은가락지였다. 아버님, 그때 제게서 나던 냄새는 기억하십니까? 연화가 장난스럽게 묻자 최대감은 껄껄 웃었다. 기억하고 말고 며칠을 굶어 백가죽이 등짝에 붙은 꼬르륵 냄새가 났었지. 두 부녀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최대감은 연화의 손등을 토닥이며 나직이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냄새를 넘어 살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의 향기란다. 너는 부디 그 향기를 잃지 말고 이 세상의 썩은 냄새를 덮어주는 꽃이 되어라. 그게 내가 너에게 물려줄 진짜 유산이다. 연화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리고 아버님을 통해 배운 나눔의 도리를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이
최대감의 어깨와 연화의 머리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거지. 노인과 멸시받던 고아 소녀의 만남은 십수년의 세월을 건너 향기로운 매화나무 아래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었다. 먼 훗날 사람들은 한양의 거상 연화를 일컬어 매화 부인이라 불렀다. 그녀가 지나가는 곳에는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쌀독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은가락지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 아닌 나눔과 자비의 상징으로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다. 악취 나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썩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연화가 남긴 진정한 가보였던 것이다. 매화정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맑고 고운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 계신 연화의 친부모님과 훗날 흙으로 돌아간 최대감이 함께 부르는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다.